오이겐 비드만은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에서 수출 사업가의 가정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조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 프랑스에 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절도를 시작했습니다. 20대 후반에 그는 강도 혐의로 사르브리켄 감옥에서 5년간 복역했습니다. 수감 기간 동안 오이겐 비드만은 나중에 범죄의 파트너가 될 두 남자를 만났습니다. 로저 밀리언과 장 블랑. 출소 후 두 사람은 함께 프랑스를 방문하는 부유한 관광객을 납치하고 돈을 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를 위해 파리 인근 생클라우드에 있는 빌라를 빌렸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납치 시도는 피해자가 저항을 심하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를 보내주었기 때문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1937년 7월 그들은 파리에 있는 이모 아이다 사크하임을 방문한 22세의 뉴욕시 무용수 장드 코벤을 납치하는 두 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독일인에게 깊은 인상을 받은 드 코벤은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방금 자신을 지그프리드라고 부르는 뛰어난 지성의 매력적인 독일인을 만났습니다. 또 다른 바그너 역할로 가는 걸까요? 누가 알겠어요? 내일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 준 유명한 저택 근처의 아름다운 곳에 있는 그의 별장으로 그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두 사람은 만남에서 담배를 피웠고 지그프리드는 그녀에게 우유 한 잔을 주었습니다. 드코벤은 새로운 카메라로 비더만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 다음 비더만은 그녀의 목을 졸라 빌라 정원에 묻었습니다. 그녀는 300프랑의 현금과 430달러의 여행자 수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그룹은 밀리언의 내연녀 콜레트 트리콧에게 현금으로 보냈습니다. 사크하임은 조카의 귀환을 위해 500달러를 요구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드코벤의 동생 헨리는 나중에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젊은 여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10,000프랑의 포상금을 제공하며 프랑스로 왔습니다. 그해 9월 1일 오이겐 비드만은 조셉 쿠피라는 운전기사를 고용해 투르 외곽의 숲에서 프랑스 리비에라로 데려가 쿠피의 뒷목을 총으로 쏴 그의 차와 2,500프랑을 훔쳤습니다. 다음 살인 사건은 9월 3일 비드만과 밀리언이 일자리 제한을 받고 개인 간호사인 제닌 켈러를 퐁펜불로 숲의 동굴로 유인한 후 발생했습니다. 비드만은 켈러의 목 뒤통수에 또 한 번 치명적인 총을 쏜 후 1,400프랑과 다이아몬드 반지를 훔쳤습니다. 10월 16일 밀리언과 비드만은 로저 르블론드라는 젊은 연극 프로듀서와 자신이 공연에 돈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하며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결국 비드만은 그의 뒤통수에 총을 쏴 5,000프랑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져갔습니다. 11월 22일 비드만은 감옥에서 만난 젊은 독일인 프리츠 프롬머를 살해하고 강도짓을 했습니다. 유대인 프롬머는 반나치적 견해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는 목 뒤에 총을 맞았습니다. 그의 시신은 드 코벤의 시신이 묻힌 생클라우드 하우스 지하에 묻혔습니다. 5일 후 비드만은 마지막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레이몬드 레소브레는 생클라우드의 한 곳의 집 주변을 안내하던 중 범인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총에 맞았습니다. 비드만, 이자는 인면수심의 범죄자네요. 범죄 수법이 악랄합니다. 단두대로 공개 처형당할 만한 것 같습니다. 프림보어느라는 젊은 경감이 이끄는 스레테의 경찰관들은 결국 레소브레의 사무실에 남겨진 명함에서 비드만을 별장으로 추적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비드만은 2명의 경찰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을 불러들인 비드만은 몸을 돌려 권총으로 3발을 발사했습니다. 부상당한 스레테 경찰들은 비무장 상태였지만 간신히 비드만을 쓰러뜨리고 망치로 가격해 의식을 잃게 했네요. 마침 근처에 망치가 있었습니다. 협조적인 수감자였던 비드만은 드 코벤을 포함한 모든 살인 사건을 자백했는데 그중 유일하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온화하고 의심하지 않았다. 내가 그녀의 목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을 때 그녀는 인형처럼 쓰러졌습니다. 1939년 3월 베르사유에서 열린 비드만, 밀리언, 블랑, 트리코트의 살인 재판은 18년 전 현대판 푸른 수염, 이낙리 대실의 란트로 사건 이후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비드만의 변호사 중 한 명인 빈센트 드 모로 지아페리는 란트루를 변호했습니다. 또한 파리 수아르와 야코나여, 비드만에 관한 에세이를 쓴 프랑스 소설가 콜레트도 참석했습니다. 비드만과 밀리언은 사형을, 블랑은 20개월의 징역형을, 트리콧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밀리언의 형량은 나중에 종신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1939년 6월 17일) 비드만은 베르사유의 생피에르 감옥 밖에서 단두 대형으로 처형되었습니다. 관중들의 역사적 행동은 너무도 추악해서 알베르 르브른 프랑스 대통령은 즉시 향후 모든 공개 처형을 금지했습니다. 관중들이 마치 오락처럼 그것을 즐겼기 때문에 추악하다고 표현한 것 같네요. 1977년 9월 10일 합니다. 잔두비의 마지막 처형이 있을 때까지 단두대 처형은 대중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당시 17세였던 크리스토퍼 리는 이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프레임에 담긴 처형 장면은 결국 복원되어 죽음의 얼굴 3에 사용되었습니다. 거의 반세기 후 그는 1989년 프랑스 혁명을 다룬 프랑스 TV 드라마에서 샤를 앙리 산손을 연기했는데 이 드라마에서 그의 캐릭터는 이 장치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단두대는 프랑스 혁명 당시 프랑스에서 발명된 사형기구, 참수형의 발전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루이제트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가 언제부턴가 기요틴으로 명칭이 변화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단두대는 그 용도를 보고 의역하여 붙인 이름이고 서양에서는 조제프 이냐스 기요탱 박사의 이름을 따서 기요틴이라 부릅니다. 그가 발명한 것은 아니고 혁명 초기 같은 죄에는 같은 벌을 이라는 주장을 하며 신분 차이 없이 사형 방법을 같게 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주장은 같은 죄를 지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형벌을 받게 하자는 것이었네요. 당시엔 참수형을 집행할 때 뇌물을 주고 안 주고에 따라 편안하게 또는 괴롭게 집행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단두대는 그런 관행이 거의 적용되기 힘들기 때문에 평등하다면 평등하다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조제프 이냐스 기요탱 박사 본인은 사형제 폐지론자였으나 사형제를 폐지할 수 없다면 차라리 모든 사형수에게 같은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인데 역설적이게도 대표적인 사형도구에 사형제 폐지론자였던 그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또한 기요탱 박사 본인이 단두대에서 죽었다라는 루머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며 76세에 자연사했네요. 단두대형 모두가 평등한 방법으로 고안되었다고 하는데 글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각만 해도 오싹오싹 소름이 돋네요.